트럼프 그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우크라이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 러시아가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 압박을 해서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러시아가 한 70만 명, 80만 명 수준의 전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고요. 그중에서도 20세기 현대사, 국가로는 주로 러시아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고요. 어느덧 제가 연구녀로 1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시간 여유를 가지게 돼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저술에 전력을 투입해서 1년을 이용해서 책을 2권 정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러우 전쟁 예상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 전쟁을 끝내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은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안 돼서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가 앉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추정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상당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러시아만 놓고 보자면요. 러시아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전황이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리한 상황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면서 잘 나가는 상황인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휴전을 한다는 것은 그 기세가 끊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해서 점령지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는 이런 추세를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가더라도 상당히 나중에 여러 달 동안 계속 전투를 치르면서 최대한 점령지를 넓히고 우크라이나군을 더 궁지에 넣어서 거의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됐을 때야 못 이기는 채 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신란을 꼼꼼히 챙겨보신 분은 아실 팩트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서너 달 전에 승부수를 던져서 쿠르스크 주를 공격해서 상당히 넓은, 크게 보면 사실은 넓지 않은 점령지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 본토의 일부를 차지하는 정가를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쿠르스크 점령지를 되찾겠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서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했던 점령지가 지금 3분의 1로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러시아군의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다시 되찾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쿠르스크는 사실 부차적인 전선이었고 가장 중요한 전선은 역시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와 돈바스 그리고 헤르손 이쪽 지역의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전선일 텐데요. 여기서도 전략 요충지를 향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느릿느릿한 속도긴 하지만 착실하게 진행이 돼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전략 요충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러시아군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 요충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동부 전선을 우크라이나군 지키는 허브와 같은 곳이었는데 이쪽 지역에 상당히 러시아군이 가까이 다가갔고요.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밑으로 돌아서 배후를 점령하는 이런 전투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이 포크로우스크를 쉽게 말하면 포위해서 점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계기로 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회속으로 계속 서쪽으로 진군할 가능성을 아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을까요? 뾰족한 카드는 있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 협상 테이블에 우크라이나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앉히는 그런 장면만 연출해도 상당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질질 끌면서
사실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던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어쨌든 간에 종전, 휴전의 그 실마리를 풀러서 평화협상의 자리를 마련한 자신과 대비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고 절충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을 빨리 매듭짓는, 즉 종전까지 다가가는 그런 과정도 연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 험로일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양측의 충돌이 나오면서 상당히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그 전부터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특히 미국의 지원이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뭐 무기 차원이 아니라 거의 그 파산 국가 단계까지 가서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연금이라든지 이것이 지급이 안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조 바이든이 그걸 막기 위해서 무기 지원을 차치하고서라도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이 액수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럽의 문제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게 그전에 미국이 해오던 자금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서구의 중심 국가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다 못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보였다는 그런 기사를 봤다는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그 당시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앉도록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우크라이나 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압박을 해서 러시아 대표를 나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전략이 과연 제대로 먹힐지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가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받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강경 세력은 반발을 하겠지만 젤렌스키조차도 속마음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는 것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빼앗긴 영토를 눈물을 머금고 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그런 기사라든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중에 영토는 뭐 포기하는 단계고요. 근데 그 젤렌스키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설령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맺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자체 역량을 키워서 러시아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한 카드일 수 있겠고요. 서방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체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카드를 상당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벌여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사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전쟁을 끝내는 이런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일 것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로서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나토 가입이라고 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도 사실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러시아의 인명피해, 보통 이제 전쟁에서 인명피해라고 할 때는 전사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사상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다친 사람, 포로가 된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전사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금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일단 뭐 밝히지 않고 있거나 숙조해서 말을 할 것이고요. 반면에 상대방인 우크라이나 내지는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피해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보통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 주장하는 정보일 텐데, 러시아가 뭐 70만 명, 80만 명 수준의 전사상자 피해를 냈다. 달리 말하면 수십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 러시아 군의 그 정확한 피해, 인명 피해는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 넘어간 다음에야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냥 감으로 잡는 건데 몇만 명 수준은 넘을 듯하다.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나 서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십만 명 그런 수준은 아닐 듯하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근거 없이 추측으로만 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만 명은 넘을 듯한데 20만 명, 30만 명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듯하다. 이렇게 질러봅니다, 제가. 푸틴이 핵교리 개정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에 핵 공격을 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헌법 개정이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하는 어떤 교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요. 문구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2024년 이전에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때 문턱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게 뭐 핵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폭죽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교한 운영 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문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는 상황이 돼야지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했었는데, 그 문턱을 상당히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2024년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문구라든지 작구를 수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나라가 러시아에게 직접 유해를 가해서 러시아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그 적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었죠. 달리 말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쓰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를 하는,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돕는 나라, 그리고 적국에게 유무형의 지원을 해서 영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러시아의 적국을 돕는 나라를 상대로도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제3의 국가가 러시아의 적국에게 군대를 보내서 함께 싸운다, 뭐 이런 경우에만 그 나라의 그 제3국에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제는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정확한 문구는 그 텍스트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이전에 설정해 놓은 문턱을 2024년에 핵 사용 교리를 바꾸면서 그 문턱을 훨씬 낮췄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국가, 서구의 국가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공공연하게 아니면 은밀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 지원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이렇게 생각을 한 듯해요. 러시아가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 나토 회원 국가들이, 구체적으로는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이 쉽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에 상당히 그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푸틴의 생각에서는 이 나라들이 우리가 가진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교리 개정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경고라고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독일은 아니지만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핵 보유 국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된다면은 그 나라도 가만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균형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오레슈닉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 놨고요. 이 미사일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미사일에 탑재한 핵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하고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것을 무력화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빈 미사일을 날려서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그 위력이 너무 뛰어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레슈닉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서 날려보내면 영국과 그 프랑스가 대응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움츠러들어서 푸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핵 전력 사용 교리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 신형 미사일 개발과 엮어서 이 서구 국가들에게 엄청난 그 위압감을 주는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러시아라는 국가 아니면 그 푸틴이라는 정치가가 핵 사용 교리를 바꿨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변화에 따른다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라든지 우크라이나에게 원조를 했을 경우에 푸틴은 자기네들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한국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눈금이 있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공격을 할 가능성의 눈금은 사실은 상당히 낮게 한두 개 수준인데 그런 핵 사용 교리를 바꿈으로써 그 눈금이 한 개, 두 개 정도는 더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러우 전쟁이 핵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몇 번 비슷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인류를 무시무시한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몰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꾸준히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하는데 항상 그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행동보다는 우발적인 요소, 그다음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길어지면서 그런 우발적이고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돌발 요소로 인해서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 퍼센트가 0%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력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태에 대비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까요? 제가 뭐 무기 전문가도 아니고 그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장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아는 정보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핵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것에 딸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요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하고 분석해야 될 그 요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딸린 정말 크나큰 결정이기 때문에 정말 복잡 미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력과 역량상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이 비록 몇 달 정도의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도 뭐 10년, 20년
10년이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여러 해 동안 국력을 집중하면은 핵보유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국력을 집중해서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짧으면 뭐 4년, 길면 7년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될 텐데 그거를 감내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그 경제력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위시한 뭐 열강이라든지 뭐 이른바 국제사회가 한국이 핵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부추기거나 오냐 잘한다 하진 않을 거고요. 엄청난 그 제재를 가할 것인데 이 제재를 또 뚫고 짧으면 4년, 길면 7년 동안 버텨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한번 곱씹어 보면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